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에 젊은 사장님은 제 울음 섞인 사과에도 표정 하나 없이 얼음장 같은 눈으로 저와 제 리어카 그리고 흠집이 난 자신의 차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해진 손지갑을 여는 순간 그만 그 애의 사진이 바람에 날려 남자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줍자 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새별이 샛별이라는 말에 남자의 단단하던 얼굴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고가 제 인생을 뒤엎을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남자의 시간은 제 비명소리에 붙들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그 싸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흔들리는 눈동자에는 분노도 경멸도 아닌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픈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수만 가지 감정이 얼굴 위로 폭풍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저는 찰나의 순간 흙으로 돌아간 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고 나를 똑 닮았네라며 기뻐하던 그 사람의 고집스러운 눈매를 심장이 쿵 하고 땅 끝까지 떨어졌습니다. 설마 내 아들 민준이란 말인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 박은숙. 내가 헛것을 보고 있다. 저분은 저렇게 높은 분인데 내 아들일 리가 없어. 이런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이번쩍이는 차의 주인일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시선은 집요하게 제 얼굴에 박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목숨 같은 사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그 사진 제발 돌려주십시오. 저한테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제 목소리에 남자는 움찔하고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진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제 손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제 차가운 팔목으로 순식간에 번져왔습니다. 남자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남자가 겨우 뱉어낸 목소리는 물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사고 처리는 저희가. 회장님, 그 낯선 호칭이 제 심장을 서늘하게 꿰뚫었습니다. 찰나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내가 정말 헛된 꿈을 꾸었구나.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서인 듯한 양복 남자가 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저희 쪽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리어카만은 두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거 없으면 저는 당장 굶어 죽습니다. 제 생명줄과도 같은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이 제 몸을 거의 반강제로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있던 회장이라는
남자가 나지막이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손 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우리 수행 차량에 저 리어카 당장 실어. 그 말에 양복 입은 비서뿐만 아니라 저 역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폐지가 가득 실린 이 더럽고 냄새나는 리어카를 저 사람의 차에 싣는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토 한 번 달지 못하고 즉시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국 저는 얼떨결에 남자의 차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평생 처음 앉아보는 가죽 시트는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온몸이 가시방석처럼 불편했습니다. 차 안에는 좋은 향기가 났지만 제 코에는 제 옷에 밴 퀴퀴한 먼지 냄새만이 진동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턱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다는 것을. 그는 애써 저를 외면하고 있었지만 그의 온 신경은 이 좁은 공간 안에 있는 저라는 존재를 향해 있었습니다. 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 경찰서일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따로 가둔다는 무서운 곳일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제 상상 속 그 어떤 곳과도 다른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거대한 빌딩 앞이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지어진 성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차에서 내렸고 비서는 저를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그저 꼭두각시처럼 발을 옮기는 제 귓가에 회장이라는 남자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색이라 눈이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단칸방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방에는 하얀 소파 하나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감히 그 소파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제 손에 아들의 사진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왜일까? 그 낡아 빠진 사진이 뭐라고? 그리고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본 걸까? 내 샛별이라는 말에 왜 그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걸까? 그 이름은 캄캄한 새벽 잠투정하는 아들을 달래며 나 혼자만 불러주던 이름인데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아까 보았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회장이라는 호칭 희망과 절망이 제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그저 끔찍한 사고를 쳤고 이제 저 사람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마치 40년 전 잃어버린 심장 반쪽을 찾은 것처럼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도 슬픔이 가득했던 눈빛이 앞으로 제게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얀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제 심장 소리만이 벽을 치는 듯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나는 대체 여기에 왜 와 있는 걸까? 끔찍한 사고를 쳤으니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다 놓은 걸까? 그 회장이라는 남자는 왜 내 사진을 가져가고 내 손목을 그렇게 뜨겁게 붙잡았던 걸까? 그리고 샛별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지진처럼 흔들리던 그의 눈.
40년 전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지어준 이름. 캄캄한 새벽, 동트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저 별처럼 우리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그 이름을 저 남자는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편안한 감색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옷차림과 달리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하늘과 땅 끝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제 아들의 사진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닳고 달아해진 그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에는 증오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얼마를 원하냐고? 사고를 낸 것은 난데 왜 나에게 얼마를 원하냐고 묻는단 말인가? 네, 그게 무슨 교통사고 합의금이든 다른 목적이든 원하는 액수를 말하세요. 괜한 수작 부리지 말고. 수작이라니.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나마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혹시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닐까 품었던 희망이 비웃음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평생이라도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됐습니다. 남자는 제 말을 매정하게 잘랐습니다. 김 비서에게 이야기해서 머무실 곳을 마련해뒀습니다. 사고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기서 지내십시오.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귀찮고 성가신 무언가를 보는 듯한 차디찬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저런 눈빛을 보일 수 있을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성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에서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 손가락마다 낀 반지가 조명 아래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아래 위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남자에게로 다가가 팔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김 비서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이런 천박한 노인네를 왜 회사까지 끌어들여? 당장 경찰에 넘겨버리지 않고. 민준. 그 이름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최민준. 제 남편이 죽기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씩씩하고 밝게 자라라며 지어준 이름. 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눈앞에 저 남자가 내 아들 민준이가 틀림없었습니다. 고모, 여긴 어떻게?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에 여자는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안아보게 생겼니? 내가 어떤 애인데 고작 차 좀 긁었다고 사람을 회사까지 끌고 와? 혹시 이 여자가 내 어미라고 뭐라 하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진 거야? 고모. 그렇다면 저 여자는 민준이 아버지의 동생, 제게는 시누이인 최경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저 교활하게 빛나는 눈빛과 남을 깎아내리는 말투는 그대로였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죽자마자 어린 저를 내쫓고 갓난아들이 보고 싶어 대문 앞에서 울부짖는 제게 소금을 뿌리던 그 악독한 시누이. 경희는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돈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 줄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애 인생 망치는 꼴 나는 못 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보아하니 일부러 사고 내고 접근한 거지. 우리 민준이 어미 없는 거 알고 어떻게든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고.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아간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여자는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걸까? 아니, 알아보았기에 저렇게 필사적으로 저와 아들 사이를 막아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모와 저 사이에서 괴로운 듯 미간을 짚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저 여자가 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키웠을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어미가 너를 버리고 돈 때문에 도망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를 걷어 키웠다고. 그렇게 세뇌시켰을 겁니다. 민준이의 저 차가운 눈빛이, 저에 대한 원망이 모두 저 여자의 혀끝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모, 그만해.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경희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비서, 저분 모시고 나가. 내가 말한 곳으로.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샛별이는 저와 눈 한 번 더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경희는 승리자처럼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아들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텅 빈 방에 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비서라는 사람에게 이끌려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방은 먼지와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눈부시게 하얀 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김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몇 가지를 주의시켰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십시오. 어디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생각을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모든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될 겁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고 그의 곁은 악독한 시누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내 아들이 있는 곳이 있겠지. 하지만 그 어떤 불빛도 제 마음을 비춰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시누이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독처럼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저 독한 여자는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내 아들은 왜 나를 만나고도 저토록 차가워져야만 했을까?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도 전에 더 혹독한 절망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의 창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꼭 40년 전 그날 밤의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몸에서는 아직도 그날 묻었던 흙먼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 제 인생이 뿌리째 뽑혀나갔던 그 끔찍한 기억이 어둠과 함께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25, 제 곁에는 하늘 같던 남편이 있었고 품 안에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샛별이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작은 공장은 성실함 하나로 조금씩 커나가고 있었고
우리 세 식구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부잣집보다 높고 컸습니다. 그 행복이, 그 따스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 민준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만 입히고 제일 좋은 것만 먹일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날 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남편과 함께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 야속한 하늘은 제게 단 한마디의 유언도, 마지막 손길 한 번 나눌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넋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돌봐야 했고 정신없이 밀려드는 조문객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시누이 경이었습니다. 새언니, 기운 차려요. 오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새언니랑 우리 조카 꼭 지켜줄게요. 경이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핏줄이라고는 이제 시누이 하나 남았다는 생각에 그녀를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공장이며 재산이며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이는 그런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새언니, 아무 걱정 마. 내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 상속 문제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있어. 새언니랑 우리 민준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지. 그게 오빠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막 지난 어느 날 경이가 제 방으로 서류 몇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새언니, 여기에 도장만 좀 찍어줘. 공장 운영하려면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말이야. 새언니가 대표로 있기는 힘드니까 내가 당분간 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두는 게 좋겠어. 저는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인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이는 제게서 조금씩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운영에 급히 필요하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 온갖 이유를 댔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기에 저는 군소리 없이 그녀에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이가 온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어머, 이게 없어졌어. 서랍에 넣어둔 오빠 시계랑 우리 어머니 유품인 금가락지가 없어졌다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이는 마치 제가 범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혹시 못 봤어? 요즘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아가씨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이는 제 방을 멋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낡은 옷 보따리 속에서 기적처럼 그 시계와 금가락지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새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오빠 죽자마자 재산 탐나서 이런 짓을 벌여. 경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울부짖었지만 제 목소리는 그녀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경이는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그동안 제가 빌려준 돈마저 새언니가 야금야금 훔쳐간 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승처럼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제 옷가지와 몇 안 되는 살림살이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제 아들 민준이만 있으면 됐습니다. 민준아, 우리 샛별이, 내 아들 좀 돌려주세요. 아가씨, 제발. 제가 아들의 방으로 달려가려 하자 경희가 악기 같은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감히, 이 도둑년이 내깐년한테 우리 귀한 조카 못 맡겨. 차라리 고아원에 보내는 게 낫지. 경희는 제 품에서 젖을 찾아 칭얼대는 아들을 거칠게 빼앗아 갔습니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내놔.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저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들에게 붙잡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는 제 울음소리가 뒤섞여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었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경희의 목소리를. 그녀는 우는 아들을 달래며 뱀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울지 마. 저 여자는 널 버리고 도망간 나쁜 엄마다. 이제부터 내가, 이 고모가 내 엄마야. 알았지?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 내 아들은 저 거짓말을 40년이나 듣고 자랐겠구나. 저 여자의 손에서, 저 여자의 혀끝에서 나는 아들을 버린 나쁜 년이 되어버렸겠구나. 내 아들의 인생을, 그 기억을 통째로 도둑맞았구나. 차가운 여간방 바닥에서 저는 40년 전 그날처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제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허름한 여간방의 천장에는 40년 전 그날 밤의 풍경이, 악독한 신우이의 얼굴이, 젖을 찾아 울부짖던 내 아들의 얼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도둑년이 되어 제 아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추방당했습니다. 그 사실이 칼날이 되어 잠들만 하면 제 심장을 찔러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시 깜빡 들었던 잠에서 깼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옷 몇 벌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갈아입으시고 나오시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사고를 낸 죗값을 치를 시간이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만져보는 부드러운 감촉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는 내내 저는 이제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 경찰서일까?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향한 곳은 어제 그 거대한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부촌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늘어선 곳으로 들어섰고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림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란 말인가? 내리시죠. 김비서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넓고 높고 반짝이는 공간. 바닥은 거울처럼 제 남루한 모습을 비추었고 벽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법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내 아들이 사는 집이란 말인가. 거실 한가운데 제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구라도 되는 듯 무심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십시오. 네, 그게 무슨, 내 눈앞에 있어야겠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해질 때까지.
딴 생각할 생각 마십시오. 이 집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이자 통제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침입자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집, 제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픈 곳을 쓸어주며 함께 살았어야 할 이 집에서 저는 감시받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정해준 1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감옥 같은 방이었습니다. 짐이라고는 김 비서가 건넨 쇼핑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주저앉아 있는데 밖에서 경쾌한 현관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교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고모 왔다. 아이고, 우리 조카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헬쑥해. 최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의 선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척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나, 이 할머니가 왜 여기에 민준아, 너 설마 이 사람을 집에 들인 거야? 민준이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고모는 신경 꺼.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너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탈이야. 저런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잖아. 하지만 민준아, 동정에도 정도가 있는 거야. 저 할머니 눈빛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런 사람이 한번 빌붙기 시작하면 지방 거덜내는 거 한순간이라고. 경희는 민준이의 귀에 대고 독을 속삭이면서도 저를 향해서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 완벽한 연기. 40년 전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울어주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경희는 제게로 다가와 마치 인심이라도 쓰는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민준이가 원래 정이 많아서 그래요. 오죽 사정이 딱했으면 여기까지 모셨겠어요. 그래도 여긴 할머니가 계실 곳이 아니에요. 제가 좋은 요양원이라도 알아봐 드릴 테니. 그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 저 여자가 내뱉는 모든 거짓말들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경희의 손을 뿌리치고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아니 사장님, 아닙니다.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제 목소리가 절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당신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둑으로 몰아서 당신을 내게서 빼앗아 갔어요. 민준아, 내 아들. 내가 내 엄마야. 제 울부짖음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민준이의 얼굴은 그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얼음보다 차갑고 칼보다 날카로운 목소리. 당신 같은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어떻게든 내게서 돈 한 푼 뜯어내려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군요. 내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칭하고 나를 길러주신 고모님을 모함해 그의 눈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저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저는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버린 여자이고 경희는 그런 자신을 거두어준 성녀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은
그저 돈을 노린 미친 노파의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면 그때는 정말 당신을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릴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정신병원. 그 말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저 숨만 헐떡였습니다. 그때 경희가 울먹이며 민준이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민준아, 됐다. 너무 그러지 마라. 저 할머니도 오죽하면 저러시겠니? 불쌍한 분이잖아. 내가 잘 타일러서 보내드릴게. 응? 그리고 경희는 민준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제게 계단 위에서 경희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들었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아들 아니야. 40년간 내가 키운 내 아들이지. 얌전히 있다가 곱게 나가. 괜히 우리 민준이 심기 건드려서 험한 꼴 보지 말고.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는 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을,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저 악마에 대한 증오, 그리고 저렇게 완고하게 다쳐버린 아들의 마음에 대한 처절한 슬픔. 이 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감옥 안에서 저 악마와 싸워야만 합니다. 내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겠다는 아들의 목소리는 밤새 독침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거대한 감옥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말라 죽어가는 신세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음식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제 아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신우이 경희는 이따금 제 방문 앞을 지나가며 헛기침 소리를 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아들을 저 악마의 소나기에 두고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쓴 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이대로 포기하면 저는 정말 자식을 버린 어미, 돈에 눈이 먼 미친 노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더라도 내 아들의 눈을 보고 진실을 말해주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유령처럼 방에서 나와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내 남편이 쓰던 물건,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라도. 며칠을 헤맨 끝에 저는 집안 깊숙한 곳에 있는 서재를 발견했습니다. 육중한 원로 책상과 벽을 가득 메운 책들. 이곳은 분명 민준이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가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들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40년간 품고 다녔던 바로 그 사진. 민준이는 사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보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작은 사실 하나가 꺼져가던 제 심장에 희미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들아, 너도 흔들리고 있는 거니? 나를 버린 어미라 믿으면서도 왜 이 사진은 버리지 못하는 거니? 그때였습니다. 서재 밖에서 경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내용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야.
이번 달에도 돈 좀 붙여. 뭐, 지난달에 보낸 건 벌써 다 썼냐고? 야, 내가 쓰는 돈이 다 어디에 쓰는 돈인데. 우리 민준이 체면 유지해 주려고 쓰는 돈이잖아. 그리고 너 도박 빚은 다 갚은 거 맞아? 또 사고 치면 나도 더는 못 막아줘. 도박 빚? 민준이 체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희는 민준이의 돈으로 자신의 동생인지 정부인지 모를 누군가의 도박빚까지 갚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 됐고. 그리고 그 할망구 말이야. 아직 우리 집에 있어. 민준이가 아직 처리를 안 했네. 혹시 모르니 너 당분간 잠수 타고 있어. 괜히 옛날 이야기 아는 사람이랑 마주치면 골치 아파지니까. 특히 40년 전 공장이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 다녀. 알았어? 공장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저 여자의 계략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경희의 통화 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저 여자의 거짓말을 벗겨낼 증거. 저는 다시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책장 가장 아래 칸,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아버지 유품이라고 쓰인 낡은 견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쓰던 낡은 만년필,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장 양도 서류,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맨 위에 놓인 상속 포기 각서. 본인 박은숙은 남편 최동철의 모든 유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며 그것은 40년 전 경희가 제게 도장을 찍으라고 내밀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분명 경희가 불러주는 대로 썼던 것 같은데 필체가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제 필체를 제가 못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경희가 저 몰래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이 서류만 있으면 저 여자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민준이에게 전해야 할까? 내가 내밀면 아들은 또다시 나를 돈에 미친 여자로 몰아붙일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서재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민준이는 주말인데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도와 차를 내가는 척하며 서재 안의 상황을 엿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회사 서류가 아닌 제가 어제 보았던 그 낡은 서류 뭉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속 포기 각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제 낡은 사진과 각서의 필체를 몇 번이고 번갈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역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모의 말, 40년간 믿어왔던 진실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제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민준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내 아들은 똑똑한 아이니까. 분명 저 거짓의 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터널 끝에서 제 아들이, 제 샛별이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아들이 진실에 가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말이 더 없어졌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고뇌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우이 경위는 그런 민준이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더욱 교활하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다 바치고 그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어릴 때 내가 업어 키운 거 알지? 내 엄마가 너 버리고 도망갔을 때 내가 밥도 안 먹고 매일 울기만 해서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모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녀는 저를 보란 듯이 민준이의 기억 속에 희생적인 고모와 배신자, 엄마의 구도를 더욱 단단하게 새겨 넣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저 주방 구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제가 나서는 것은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제발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내 스스로 진실을 찾아다오. 저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와 고모경이 단 3사람만의 식사였습니다. 그 의도를 알 수 없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이 없었고 경이는 신이 나서 혼자 떠들어댔습니다. 어머, 민준아. 웬일이야? 고모랑 밥 먹고 싶었어? 아이고, 우리 조카밖에 없네. 아, 할머니도 계셨네. 많이 드세요. 우리 민준이가 사준 거라 아주 비싼 거예요. 경이는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며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40년 전에 아버지 공장은 어떻게 정리됐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경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얘는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했지. 그때 내 아버지 빚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 다 갚고 나니 남는 것도 없더라. 이상하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시 공장은 흑자 상태였고 빚도 거의 없었다고 하던데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희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그때 넌 갓난아기였어. 네, 저는 갓난아기였죠.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더군요. 고모가 공장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을 사셨다는 기록 말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고모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도요. 민준이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가 그동안 밤을 새워 찾아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준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준이가 꺼내놓은 것은 낡은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글을 쓸 때 이응이응을 동그랗게 그리지 않고 꼭지를 남겨서 그리십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제 어머니의 유일한 편지에 남아있는 필체 습관이죠. 그런데 이 각서의 이응은 모두 완벽한 동그라미군요. 이것은 제 어머니의 필체가 아닙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제 글씨 습관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아들의 베넷 저고리 속에 몰래 넣어두었던 제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 샛별이에게. 엄마는 잠시 멀리 떠나지만 금방 돌아올게. 밥 잘 먹고 씩씩하게 기다려줘. 사랑한다. 그 짧은 편지 속의 제 필체를 아들은 40년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희는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다 했어. 오빠가 죽고 나니 저 여자랑 너를 내가 어떻게 다 먹여 살리나 눈앞이 캄캄했단 말이다. 그래서 그랬어.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였어. 민준아. 민준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 잘되라고? 나 잘되라고 내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고 40년간 폐지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나 잘되라고 내 돈으로 당신 동생 도박 빚까지 갚아주며 호의호식했습니까? 민준이는 작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경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할망구 말이야. 아직 우리 집에 있어. 40년 전 공장이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 다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경희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제게 누명을 씌웠는지, 어떻게 제 아들을 세뇌시켰는지, 어떻게 모든 재산을 가로챘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식당 문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희가 그래. 내가 내 어미를 내쫓았다. 고 악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저 악마 같은 시누이도 그저 40년간 쌓여온 억울함과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 뿐입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샛별이, 도둑년이 되어버린 내 인생, 모든 것이 서러워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들 민준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어깨를 누군가 감싸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설지만 그리웠던 온기. 제 아들의 품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차갑기만 하던 아들의 얼굴이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세게 저를 부서져라 껴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시누이 경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민준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민준아, 고모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그래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니? 내 애미가 버리고 간 너를 내가 똥오줌 다 받아내며 키웠어. 그 공로를 봐서라도 한 번만. 그 순간 제 아들 민준이가 저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경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지옥의 악기와도 같은 싸늘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공로, 당신이 나를 키운 게 공로라고? 민준이는 경희의 손을 짐승에 거신
양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키운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인질로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보험으로 나를 사육한 거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경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걸음마다 40년의 분노가 실려 있는 듯 바닥이 웅 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폐지를 줍는 동안 당신은 내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내 어머니가 굶주리는 동안 당신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었지.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키웠다는 말을 올려 경희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저 고개만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널 정말 사랑했어. 사랑? 민준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이 집으로 와. 그리고 최경희 여사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그녀가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내 이름으로 해준 모든 것들을 당장 압류하고 빈 몸으로 길바닥에 내쫓아.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준이는 단호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피눈물 위에서 누린 당신의 그 천박한 행복을 오늘 내가 끝내주겠다고. 똑똑히 들어. 당신은 이제 내 고모가 아니야. 내 어머니의 인생을 훔쳐간 천하의 사기꾼이고 내 인생을 기만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뿐이야. 전화를 끄는 민준이는 경희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40년 전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길바닥에 나앉을 차례야. 어디 한번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폐지라도 주워보시지. 그게 당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니까. 경희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내 비밀을 다 풀어버릴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럽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세상에 다 까발릴 거라고. 민준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마음대로 해. 당신이 내뱉는 말, 이제 세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 당신이 가진 유일한 권력이 최민준 회장의 고모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사라졌으니까. 잠시 후 건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김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경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의 손에 무참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거친 손길에 뜯겨져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채가 헝클어진 미친 여자 하나가 집 밖으로 질질 끌려나갈 뿐이었습니다. 최민준,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경희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4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악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장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이 후련했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넓은 거실에는 저와 제 아들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그 하늘 같던 내 아들이 제 앞에 와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왜 이래, 일어나 어서.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커다란 어깨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고개를 숙인 채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이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께 칼이 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의 40년 세월을 제가 한순간에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니, 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눈에서 방금 전까지 흐르던 분노의 눈물과는 다른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다 이 못난 어미 탓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내 탓이야.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40년의 세월만큼이나 길고 깊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의 등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져 있었지만 제 품에 안겨 우는 모습은 40년 전 젖을 찾아 울던 제 새별이와 똑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받으셨던 고통,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저를 창문도 없던 1층의 작은 방이 아닌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2층의 넓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어머니 방입니다. 방 안에는 제가 40년간 리어카에 싣고 다니던 낡은 살림살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민준이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낡은 사진첩에서 찾아내어 새로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의 기나긴 겨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에게도 따뜻한 봄이 오는 걸까요? 저는 제 손을 꼭 잡은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렇게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40년 내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었던 꿈. 내 아들 새별이를 다시 만나는 꿈. 그 꿈 속에서 깨어나 보니 저는 낯설지만 포근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제 머리맡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갓난아기 민준이가 함께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드디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가자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오색 나물과 갖가지 전들. 민준이는 마치 시험을 앞둔 아이처럼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텐데 기력 보충하셔야죠. 아들은 제 접시 위에 이것저것 쉴 새 없이 음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예뻤지만 저는 어쩐지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묵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던 제 뱃속이 이 귀한 음식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것일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입에 안 맞으십니까? 저는 멋쩍게 웃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진수성찬이라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사실은 내가 어릴 때
아빠랑 같이 제일 좋아했던 건데 뜨끈한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말아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난 40년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화려한 밥상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직접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끓여드리겠습니다. 어깨너머로 본 기억이 있으니 맛이 없을지는 몰라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아들이 끓여준 된장찌개는 조금 짰고 두부도 다 으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4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아들이 끓여준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텅 비었던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값비싼 백화점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옷 한 벌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은 제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 대신 가볍고 따뜻한 점퍼 하나를 사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시장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뻥튀기 기계 앞에서 아이처럼 신기해하기도 하고 어묵꼬치 하나를 사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과 손잡고 거리를 걷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40년 전 잃어버렸던 평범한 어미들이 누리는 그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탄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익숙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온몸에는 때가 꼬질꼬질 묻은 여자가 위태롭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다른 폐지 줍는 노인과 고철 하나를 가지고 악을 쓰며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최경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휘감고 다니던 그녀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40년 전에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길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될 줄은. 제 목소리를 들은 민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게 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 사람은 스스로 저기를 택한 겁니다.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의 빛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결국 욕심의 끝은 저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제 곁에 조용히 앉아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떠나던 날 아들의 베네 저고리 속에 몰래 넣어두었던 제 마지막 편지가 코팅까지 되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40년 동안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금방 돌아온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돌아오지 않을까? 고모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원망만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 모진 세월을 이 낡은 사진 한 장과 돌아온다는 약속 하나로 버텨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잃어버린 4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우며 아들의 생일마다 몰래 미역국을 끓여 먹었던 이야기를, 아들은 성공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던 이야기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아, 내 리어카 이제 버려다오.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이 제 고통의 상징이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내 샛별이가 이렇게 곁에 있는데 그까진 리어카가 뭐가 필요하겠니? 우리는 함께 집 밖으로 나가 40년간 제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리어카를 떠나보냈습니다. 리어카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아침에 아들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는 것으로 시작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들은 제게 스마트폰이라는 신기한 물건으로 세상 돌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따뜻한 스웨터 하나를 떠주기 위해 서툰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이 바로 지금 제 곁에 있었습니다. 40년. 누군가에게는 한평생일 수도 있는 그 긴 세월을 저는 도둑 맞았습니다. 제 젊음과 아들의 어린 시절과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수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끔찍한 세월을 송두리째 용서하고 지금 저처럼 웃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빼앗기거나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추운 겨울밤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는 작은 온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게 희망을 주었던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별을 보며 울지 않습니다. 제 진짜 샛별이가 바로 여기 제 곁에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겨울은 끝났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탐욕이 빚어낸 40년의 비극과 그 긴 세월을 이겨낸 진실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후회와 오해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신우이 최경희처럼 한 번의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수도 있고 아들 최민준처럼 깊은 오해 속에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머니 박은숙처럼 억울한 세월을 가슴에 묻은 채 샛별이라는 작은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진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40년 만에 함께 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듯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풀어야 할 오해가 혹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